치킨과 한 마리 먹는다면 아마 2캔 이상 크게 많이 더 충분히 2캔 이상 충분히 드실 건데요. 굉장히 많은 당분을 먹게 되는 겁니다. 패스트푸드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공장에서 만든 가공된 가짜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뭐 밀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고 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소금, 설탕 이런 성분들은 들어가지만 이것 자체로는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체 내에 반응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독성 물질과 또 영양소의 결핍 현상을 일으킵니다. 제공되는 것은 높은 칼로리가 제공이 되죠. 또 같이 반죽하고 만들고 또 오랫동안 보존하고 하느라고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패스트푸드 안에는 약 30에서 60종의 첨가물들이 같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량 영양소나 파이토케미컬들이 결핍이 되다 보니까 소화, 대사하는 데 있어서 인체 내 효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또 이런 독성 물질들은 간이나 신장, 지방에 이 독소들을 계속 쌓게 만들고 해독하느라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오장육부가 지치면 당연히 몸에서 조기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건강이 좀 빠르게 망가지겠죠. 또 사망률도 굉장히 앞당기는 것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양이라 하면은 뭐 좀 단백질 같은 게 떠오르죠. 단백질을 포함한 탄수화물, 지방, 이 탄단지를 우리는 좀 영양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탄단지만 우리 인체가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죠. 탄단지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량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또 식이섬유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사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또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이런 음식에는 칼로리는 높지만 미량 영양소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위주의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또 고기나 우유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하게 되면 미량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저는 현대판 영양실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비만이 많아지고 또 질병도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아까 빠르다 그랬잖아요. 보통 패스트푸드 안에 들어있는 영양은 당분이 많고 또 기름이 많습니다. 높은 혈당과 높은 이 기름 성분이 혈류로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음식 중독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굉장히 또 짜기도 하고 기름으로 인해서 식욕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식욕이 올라가고 혈중에 당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마치 코카인이나 마약에 중독된 느낌으로 도파민 호르몬이 좀 계속 자극이 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일정량의 도파민으로 만족할 수 있는 양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점점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또 다른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는 이러한 연속적인 그런 음식 중독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식습관이 완전히 좀 망가지고 몸이 빠르게 망가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4번 이상 이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심혈관 쪽에 이 사망률이 80% 이상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섭취해도 심장질환 발생률이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속에 있는 음식의 성분들은 사람의 몸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100% 독소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패스트푸드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굉장히 이제 감미료, 소금, 기름, 인공 향신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부터 해서 굉장히 식욕을 딱 돋는 그런 음식들이죠. 마치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계속 먹게 되면 굉장히 과식하게 되고 또 빠르게 욕구를 또 충족하고 싶은 빠른 그런 쾌락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내성들이 많아져서 약물 남용과도 굉장히 공통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독성을 일으키는 4가지 특징은 첫 번째로 갈수록 더 많은 당분을 계속 갈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당분으로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더 단 것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정제된 형태이기 때문에 인체의 이 입맛도 빨리 바꾸고 또 혈액의 이 피 속의 혈당도 빨리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입맛을 계속 바꾸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도 단맛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연의 음식의 단맛에는 끌리지 않는 입맛으로 바뀌게 되죠. 자연의 음식의 단맛은 주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주면 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너무 중독돼 있고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과일의 맛이 굉장히 좀 싱겁거나 맛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아이들도 채소도 먹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입맛의 기능, 혀의 맛의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맛, 또 기름기가 많은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도파민 수용체가 계속 내성이 생깁니다. 더 강한 자극을 계속 원하게 돼서 중독성 있는 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사람은 더 자극적인 음식, 또 자극적인 그런 게임이나 또 영상이나 도박과 같은 그런 것에 길들여지기 쉬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 결국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지적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공격적인 성향이 생길 수도 있고 기억력, 집중력이 계속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뇌가 망가지게 되면 결국 여러 질환에 더 유발이 되면서 수명도 줄어드는 이렇게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 아이들의 이 식습관을 살펴보니까 집에서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탄산음료 이 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비행 청소년이라 하면 단순 그런 폭력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까지 저지르는 이 아이들의 경우 뇌가 오랜동안 액상 과당 또 설탕 중독으로 인해서 뇌가 위축이 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패스트푸드의 중독성은 뇌까지도 바꾸고 개인의 가족과 사회의 건강까지도 아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 능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대부분 정제당 그리고 액상과당으로 인해서 인체 인슐린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일으키고 또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 그리고 첨가물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뇌가 점점 변합니다. 당분이 많이 먹는 음식을 먹었을 때 뇌 사진을 촬영해 보면 오랜 기간 먹었을 때 뇌 위축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심리적인 불안정, 공격성, 자제력 부족, 범죄 유발까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뇌를 바꿔버립니다. 실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당분 조절이 안 돼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 어떤 자제심, 이해심, 포용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곳일수록 뇌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이 또 미국에서도 여러 지역적인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그 살인 발생률이 많이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이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바로 바꿔주고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하는 동안에 어떤 의지력, 집중력, 창의력, 근면함, 인내심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거의 뇌의 영양소를 빼앗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잘 생기지 않습니다. 또 어른들의 경우에도 조기 사망, 또 아주 많은 초고도 비만, 또 다양한 질병들, 일상생활도 아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여러 질병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가정용 식용유가 있죠.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기름들이 있는데 이런 기름들의 특징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기름입니다. 인체는요 불포화 지방산 중에 오메가3, 6의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대로 인체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3와 6의 비율이 1:1에서 1:4입니다. 그런데 콩기름이나 일반 식용유를 많이 먹게 되면 이 비율이 심하게는 1:20, 25, 30 정도로 굉장히 오메가6가 증가한 우리가 식습관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채소를 튀기기만 해도 오메가6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의 고기를 먹었다. 이래도 오메가6 비율이 이 소의 건강 상태 자체가 거의 1:100 정도, 오메가6가 100 정도로 굉장히 균형 깨어진 상태의 그 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런 걸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뭐 크론병이나 아토피,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이 사람들의 혈중 오메가3, 6 농도를 비교를 했을 때 1대 한 20 정도로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토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많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질환들을 굉장히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튀긴 음식을 많이 먹고 치킨이나 감자튀김이나 가공육,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은 미국의 남부 지역 사람들이 뇌졸중과 심장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연구, 지리적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뇌에 아주 이상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DHA, 뇌 영양제라고 하죠. 이 DHA 불포화 지방산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DHA 감소로 인해서 뇌 기능이 상실되게 되는데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우울증, 폭력, 살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이 DHA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호르몬, 집중하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심리적 건강, 또 뇌 건강, 염증성 질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 심장 연구로 알려진 프라이밍햄 심장 연구에서는 DHA를 많이 먹은 상위 25%의 이 사람들일수록 치매 위험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거의 50% 정도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없는 건강한 몸, 또 건강한 뇌 기능, 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건강한 좋은 기름, DHA, 오메가3가 많은 이 기름을 꼭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으로 만약에 도넛을 많이 좋아하거나 감자튀김 이런 음식들은 꼭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도너츠나 튀긴 기름으로 만든 과자 같은 음식들이 있죠. 기름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은 사실 모두 다 트랜스 지방이 많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래요. 트랜스 지방 0g 이렇게 써 있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사실상 만들 때는 트랜스 지방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유통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랜스 지방은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아주 불필요한, 심지어 독이 되는 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포막이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세포끼리 신호 전달을 잘 해야 되는데 트랜스 지방이 생기면 이 막이 딱딱해집니다. 세포와 세포끼리가 소통이 안 돼요. 세포끼리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그 부위의 조직, 기관들이 모두 다 이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뇌세포에 일어난다라면 뇌에서 또 엄청난 이 뉴런 신경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또 뇌에는 뇌 독소가 쌓여서 여러 뇌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또 이 면역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는 음식이 튀긴 음식입니다. 길거리에서 또 팔고 있는 튀긴 음식은 사실 어떤 기름으로 몇 번 사용해서 만든 음식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튀긴 음식 속에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있어요. 실제 동물 실험을 했을 때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동물에게 먹였을 때 암이 발생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최악의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절대적으로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탄산음료는 이제 설탕의 경우로 했을 때 뒤에 이제 첨가물의 그 당분의 양을 보면 25g에서 많게는 35g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액체에 녹여 있는 형태로 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면 수분은 거의 10초면 다 흡수가 되거든요. 10초 안에 빠르게 이 당분이 내 몸에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고 이 혈당을 또 운반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탄산음료는 아주 치명적인 당뇨를 일으키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25g, 35g이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흰 쌀밥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100g에 33g의 포도당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드시면 적게 먹으면 150g, 많이 드시면 200g 정도거든요. 흰밥 200g 정도를 먹었을 때 66g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 콜라 2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 2캔과 흰쌀밥 한 공기의 분량을 비교했을 때
느낌적으로는 콜라겐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한 캔 먹고, 특히 1.5리터 페트병으로 치킨과 한 마리 먹는다면 아마 2캔 이상 크게 많이 더 충분히 2캔 이상 충분히 드실 건데요. 굉장히 많은 당분을 먹게 되는 겁니다. 탄산음료를 지속적으로 먹는 습관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설탕이 우리 몸의 혈당 상승과 또 동시에 일으키는 문제가 뇌가 위축이 되는 결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뇌가 위축이 되면 단순히 공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이 뇌 사고나 뇌 기능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청소년 범죄율이 올라가는 정도로 성격도 잔인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이런 여러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어떤 건강 정책을 펼치는 그런 주나 해당 기관에서는 학교에 이 탄산음료가 나오는 자판기를 없애기도 합니다. 그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재범률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 당뇨뿐만이 아니고 뇌까지도 같이 위축이 되고 범죄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같이 폭넓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제로 음료수를 마셔야 된다. 그럴 때는 저는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보다는 제로 음료수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로 음료수라 할지라도 칼로리만 제로이고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간 측면에서의 제로이지 그게 절대 건강에 좋은 측면은 아니라는 것도 꼭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상업화가 된 곳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설탕이 위험하다 그러면 설탕 없애는 이제 음식이 나오고 또 뭐가 위험하다 그럼 또 그게 또 없애는 또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없애면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화학 구조를 가진 제품으로 단맛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아스파탐의 경우에도 메틸이 들어가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설탕이 없다고 안전해 이게 아니고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서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바꿨네 라고 이해하셔서 화학이 내 몸에 들어온다를 인지하셔야 돼요. 화학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화학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해독작용을 일으켜야 됩니다. 또 뇌에서는 이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뇌에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 몸의 식욕 촉진과 식욕 억제 호르몬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이 뇌의 시상하부가 화학적인 성분의 단맛으로 인해서 계속 자극을 받아서 결국 식욕 조절이 안 되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는 결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단편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어쩔 수 없을 때 그게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일 때는 제가 크게 문제 있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설탕 들어있는 음료수보다 제로는 안전해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루에 1개 이상씩 매일매일 드신다라면 우리 간은 이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칠 것이고 우리 뇌는 계속 자극을 받아서 식욕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집중력이나 불면증이나 우울증, 심리적인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간헐적으로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과당하면 이제 액상 과당 때문에 과일의 과당까지 같이 크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절대 이제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해로운 음식이다. 왜? 과당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환원주의적 관점과 총체론적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 영양학이 불과 200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일하면 당, 계란하면 콜레스테롤, 고기하면 단백질 이렇게 하나의 음식에 그냥 한 가지 영양소 성분으로 귀결짓는 굉장히 복잡한 이 생명 현상을, 생태의 현상을 단순화시키는 관점이 바로 환원주의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환원주의적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절대 좋은 결론에,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단백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환원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맞나요? 이 말이? 절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당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계란도 콜레스테롤, 고기도 단백질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야 됩니다. 전체로 본다라면 과일 속에는 과당도 있지만
또 다른 당분으로는 포도당, 자당도 있고 또 뭐 식이섬유나 수분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자연의 음식을 먹어서 당뇨가 걸렸다라고 하신 분을 저는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과일을 식사로 먹어서, 식후가 아니고 식사로 먹어서 당뇨병이 왔어요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은 과일을 식사를 다 하고 식후에 또 과일을 먹어서 추가적으로 당분이 공급되다 보니까 절대 좋은 식사가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만, 과일을 식사로 했을 때는 췌장에 문제를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볼 때는 자연의 과당으로 보셔야 됩니다. 과일 속에 자연의 당으로 복합적으로 수분과 식이섬유, 그리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양소까지 같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과학은 자연을 초월하지 못한다입니다. 현대 영양학이 뭐 비타민도 발견하고 단백질도 분류하고 뭐 여러 식물 영양소도 발견했고 좋은 걸 너무 많이 발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험실에서 뭐 과일 하나, 채소 하나 똑같이 재현하지 못합니다. 또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긴 했으나 아직도 분석하지 못한 성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탄수화물이다, 뭐 비타민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짓는 영양소 외에도 자연의 음식 자체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영양학이 발달하면서 이 화학 구조를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도 화학 구조를 밝혀내니까 또 화학 성분으로도 비타민 C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뭐 자연 천연 성분의 비타민 C도 있지만 화학 성분으로도 비타민 C를 만들어냈죠. 이런 식으로 뭐 옥수수 시럽에서 과일의 과당의 화학 구조와 같은 걸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화학식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져서 화학 구조가 똑같다고 해서 자연의 성분과 이 화학적으로 만드는 성분이 똑같이 작용할까요? 이건 제가 정말 직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늘 여쭤보고 싶어요. 화학 구조가 똑같은 자연의 산물을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서 우리 몸에 똑같이 작용할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들이 잘 하십니다. 천연으로 만든 비타민C와 합성으로 화학으로 만든 비타민C 다르다면 이렇게 알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천연으로 만든 과일에서 추출한, 채소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을 훨씬 좋아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과일의 과당과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기전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끼치는 영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과일은 과당만으로 작용하지 않고 몸 전체에 필요한 수분이나 비타민, 미네랄, 다른 영양소들을 같이 공급을 해주고, 그 속에서 과일에 들어있는 뭐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자당이 뭐 인슐린을 일부 거치기도 하고 일부 간에서 바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액상과당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음료수나 어떤 첨가물 속에 들어있잖아요. 액상과당만 그냥 먹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양한 거에 음료수나 뭐 다른 조리,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것을 같이 먹을 텐데 그 가공식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액상과당 플러스 다양한 화학 첨가물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역시 액상과당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것이 잘 소화가 안 되고 또 간에서 잘 해독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되면서 액상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을 합성한다라는 이제 이런 꼬리표가 붙게 되었는데,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액상과당을 또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이 다 사용되지 않아서 지방으로 쌓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과일에 있는 과당과 액상과당은 확연하게 그 성분부터 또 우리 몸에 작동하는 기전부터 절대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성분으로만 하나씩만 뽑아서 보는 환원주의적 관점 반드시 지향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 특히 자연의 산물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한 여러 성분들도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자연의 산물을 많이 섭취하시도록 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제로 열풍이라서 막상 뭐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제로 열풍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또 다른 인공 감미료입니다. 우리 인공 감미료로 뭐 아스파탐도 있고요, 자일리틸도 있고 여러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자, 인공 감미료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역시 이것도 자연 유래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인공 감미료도 그 화학명을 보면 L-아스파틸, L-페닐알라닌, 메틸 에스테르입니다. 자, 그럼 메틸 에스테르는 메탄올이거든요. 자, 사람이 아무리 작은 용량이어도 메탄올을 계속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왠지 좀 찜찜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메탄올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식욕 중추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를 잘못 자극을 받아서 식욕 중추에 문제를 일으키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계속 식욕 억제가 되지 않아서 비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뇌로 인한 여러 ADHD나 뇌 쪽의 문제들, 알츠하이머나 이런 질병들을 지속적으로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 범죄들이 좀 심각한 사태가 일본에서 있었을 때 이 아이가 먹었던 음식 중에 탄산음료를 지속적으로 먹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의 뇌를 보면 뇌가 위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리 제로라 할지라도 인공 감미료, 인공이 들어가고 뭔가 합성이 돼서 또 다른 걸 만들어냈을 때는 저는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됐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다양한 표본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질이 새로 나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저는 사실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다양한 케이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제가 신약 개발팀에서 7년간 재직하는 동안 신약을 몇 개 만들었을까? 저는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전체가 표적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팀이었는데 7년, 아니 10년, 15년을 사실 일해도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약을 개발하는 과정도 굉장히 길고 또 이것을 검증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약에 비해서 식품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식품은 특별히 어떤 위생에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허가가 됩니다. 미국의 FDA만 해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0년 만에 한 약이 나왔다가 부작용이 발견이 되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식품이라는 것은 부작용을 동반하는 어떤 독성의 물질이 크게 없기 때문에 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그 안전성이 비교적 좀 쉽게 통과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새로운 그런 첨가물이 나왔을 때 이것의 위험성을 가려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현대인들이 큰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학도 매우 발달하고 문명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라면 질병의 수는 줄어들고 환자의 수도 줄어들어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물음표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현대의학이 발달했는데 왜 환자 수는 늘어나고 희귀암이나 희귀질환들은 더 늘어날까? 또 편의점이 많이 생긴 뒤에 우리 중고생들이 학원 다니면서 한 끼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중고생들의 자가면역 질환이나 크론병이나 이런 질병들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첨가물이 단순 검사로 인해서 무해하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좁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좀 넓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큰 흐름 가운데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업, 가공된 음식들, 그리고 이 음식들에 들어간 이런 첨가물들은 좀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식이 어떤 통과가 될 때는 그 음식을 테스트하는 이런 검사들이 굉장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할 경우가 많아요. 동물 실험을 해서 안전했다.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배달 음식도 예를 들어 보면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나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알레르기나 두드러기나 배탈이나 이런 문제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배달 음식에 대부분 만들어진 음식들에는 당연히 첨가제나 보존제, 유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첨가된 이런 물질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한 그런 증상들이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연의 음식을 많이 먹고 어쩔 수 없이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는 좀 해독을 해주는 이런 식사법도 꼭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빵이 매력적이고 이것을 끊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이 상담 받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권했을 때 정말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빵이 너무 먹고 싶다.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끊는 거는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의 수반이 되잖아요. 또 그러다가 몇 번 참다가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빵을 먹긴 먹을 거야. 먹을 건데 먼저 과일을 먹고 먹자. 과일을 먹은 다음에 빵을 먹자. 이렇게 순서를 한번 정해보세요. 과일을 먹고 나면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 또 과일에 들어있는 맛들이 굉장히 청량감을 주고 이미 달콤한 맛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죠. 단맛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이미 충족이 됩니다. 청량감과 달콤한 맛이 우리가 이미 충족이 된 이후에 빵을 먹게 되면 빵의 맛이 그렇게 예전처럼 맛있다라고 못 느끼게 돼요. 또 왠지 약간 그 기름이 산화된 찝찝한 그런 산패된 느낌도 들게 되고 예전보다는 덜 맛있게 됩니다. 또 만약에 그대로 그냥 맛있다고 해도 이전에 과일을 드시고 과일의 식이섬유와 수분이 채워졌기 때문에 빵이 주는 유해함이 줄어듭니다. 혈당을 올린다거나 살에 찐다거나 하는 것들 좀 줄어들게 되고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굳이 왜 빵을 먹어야 되지? 빵이 맛이 없다라는 시점이 오게 돼요. 이렇게 빵 중독증을 해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디저트나 다른 과자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과일을 먹고 먹자라고 한번 순서를 정해보세요. 그러면 양이 점점 줄어들고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 친한 지인이 하는 방법인데 원래 습관이 식사를 1시간 동안 느리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뭘 먹어도 1시간이 걸려요. 케이크를 먹어도 1시간, 밥을 먹어도 1시간. 우리 케이크를 먹을 때 보통 커피 이런 음료와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먹는 겁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진 그 지인은 살이 전혀 안 찌더라고요. 저도 다이어트 기간에 유혹을 또 참기도 어려웠고 또 습관을 한번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체중의 변화나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긴 먹되 1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먹는 습관, 그러면 이 습관은 굉장히 몸에 크게 바로 즉각적으로 해를 주지 않고 몸에서 다 해독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단 늘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이 습관을 했을 때 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